2022년 5월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그 선택의 시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맞붙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 시민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존재감 띄우기에 나선 제3지대 후보들. 100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약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 쟁점, 그리고 선택이 아마 부동산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심성 공약으로 안 가려면 충분히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아나갈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국정운영 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과제에 대한 내 후보의 해법을 들어봅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대선 레이스를 펼칠 후보들이 마침내 결정됐습니다. 거침없는 추진력과 언변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정치 권력에 맞서는 강골검사 이미지의 윤석열 후보가 맞붙으면서 초반부터 여러 분야에서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제 후보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중앙정치에서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영선 후보들이라는 건 이건 굉장히 특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영 대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오심, 그다음에 지지층의 결집, 갈라치기, 선거 전략과 선거 공학이 난무하는 선거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후보 모두 경선 과정부터 사법 리스크 해명에 진땀을 뺐고 후보 선출 후에는 선대위 인선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정책과 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입니다. 지금 당장 누가 지지율이 높고 낮고 누가 어떤 범죄 현실점이 있고 이거는 사실은 누군가는 그 둘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후에 저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좋은 점, 우리의 나쁜 점,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점, 경쟁해야 될 점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갈등이 앞서진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진짜 직시해야 될 현실 자체를 다 가려버리는 효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세부 공약을 다듬어 국민을 설득하고 검증받을 시간은 이제 불과 10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의견 제시 수준이지만 네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경제 도약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의 선거는 다른 역대 어느 선거보다 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과거처럼 늘리는 사회복지를 늘리는 정책으로만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중대한 재정 세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서 상당히 차별화가 되고 국정 운영 능력의 어떤 심판을 평가를 받지 않겠나. 분배를 통한 성장을 내세우는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로 이루어진 복지 기본 시리즈를 중점적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돼서 학업과 역량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겁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고품질 공공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과 1,0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로 모든 국민이 기본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코로나19로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지원 규모는 50조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돈을 제대로 풀어야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 부담이 줄고 성장 회복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그 피해의 규모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얘기죠. 보편복지 기본소득과 선별복지 50조 손실보상. 이는 복지에 대한 입장 차이뿐 아니라 경제 정책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나 공동체가 생계 최저선 내지는 인간다운 삶의 최저선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다음에 어떤 세대 간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가 가기로 결정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얼마든지 낭비되는 예산들을 절약을 해가지고 전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내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과 무조건 그냥 가구당 얼마씩을 주는 게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주장하는 쪽 입장 사이 어떤 논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통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역시 재원 마련입니다. 재정 효율화, 초과세수, 세제 개편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매년 우리가 한 0.3%? 어떨 땐 거의 그대로 1% 오르면 많이 오른 거예요. 20조 증세거든요. 50조 증세라는 거는 그거는 뭐 증세 규모가 너무 커서 쉽지는 않을 거다 현실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으로 안 가려면 이게 충분히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떤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설득을 해야겠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역시 대표 공약으로 경제성장 해법을 내놨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주 4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 주 4일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시범 사업들을 어떤 교차적으로 사업장들마다 운영을 한다든가 혹은 뭐 여성들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시작을 해본다든가 이런 방식의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법제화를 하는 것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리더십은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과학기술 중심국가라는 뚜렷한 비전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겠다.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 5개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5개의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 같은 5개의 글로벌 대기업을 만들고 그 글로벌 대기업을 통해서 G5 선진 경제 강국으로 진입한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경제정책의 화두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문제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제 화두는 단연 부동산 민심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문을 걸고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폭등은 재산 약탈입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결국은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집값이 폭등했고 또 다주택자를 양산한 정부가 됐습니다. 부동산 값만 폭등하게 만드는 바보 천치들의 모든 후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와 공급 확대라는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세부 계획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임기 내 신규 주택 25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중 100만 호를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고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수도권에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대체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많이 이제 제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될지 모르지만 세제 문제는 좀 바뀔 것 같단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문제, 다시 말하면 거래세, 보유세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아마 여당이 다시 정권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너무 규제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두 후보가 가장 뚜렷한 이견을 보이는 건 바로 부동산 세금 문제입니다. 투기 근절을 위해 규제 강화를 택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는 재산세와 별개로 건물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거둬들인 세금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건데요. 이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다른 상품하고는 달라서 뭐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토지의 특성상 뭐 거기에 지하철이 놓인다든지 뭐 KTX 역사가 생긴다든지 이런 건 다 국가의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재정이 투입이 되면 그 근처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부가 축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순환이 될 필요가 있고요.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이중과세라는 지적은 풀어야 할 쟁점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세해주는 방안, 또 장기 보유 고령층 1주택자는 매각 상속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올해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약 2배 더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해법입니다. 단, 부자 감세 논란은 논의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보들은 연일 강행군 속에서도 청년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일 1 청년 일정은 기본. 청년들 앞에서 기성세대, 기득권을 대표해 사과와 반성으로 몸을 한껏 낮춥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렵고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이제 꼰대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쏟아지는데요. 국내 그 인권과 인권 개선과 그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경청을 해서 또 제도화 시켜 나가는 이색 프로젝트도 앞다퉈 선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청년과 소통하는 차, 줄여서 청소차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승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2030 청년 표심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2030이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러나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 2030의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정치의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대단히 무력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투표라면 바꿀 수 있다.
2030은 지금 여야 후보가 반드시 이제 자신들의 지지로 끌어와야 될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럼 실제 표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인구 구조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사실 지금 온라인 공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여론 같은 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성, 거기에 이제 더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고민들이 결합이 돼서 MZ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갖게 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2배 더 지급하고 젊은 세대 투자가 많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확행 공약으로 면접 비용 지원 서비스까지 내놨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기본소득에 맞서 윤석열 후보는 취약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도약 보장금을 선보였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해 분양가의 20%로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원가주택도 있는데요. 한편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으로 모병제 공약을 띄우고 있습니다. 사병수를 지금의 50%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줄어든 50% 중에 절반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국방 의무 다한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사회 진출 지원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는 남성 징병제였다고 한다면 성평등 모병제로 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이제 군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을 하고 청년 공약이 아이디어 경쟁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청년층이 차기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적인 부동산 대책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대책 등이었는데요. 청년 세대가 처한 근본적인 어려움에 접근하기보다 현금성 공약,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청년들 자신들을 너무 이제 이 선거 후보들이, 정당들이 표의 대상으로 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청년들이 보면은 미래에 자기에게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한 것인가, 돈 주고 뭐 선실성 공약으로 해서 표가 온다라고 본다면 그건 전략적으로 미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캐스팅 보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외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미중 갈등 구도, 한일 관계, 북핵 해법 등 산적한 대외 정책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여야 모두 국익을 우선으로 한 실용 외교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기보다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전통적인 안보뿐만이 아니고 보건, 환경, 기후협약, 뭐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 이런 모든 분야에 관한 이런 소위 포괄적 이 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종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후보 역시 평화 경제를 지향하는 동시에 실용적 대북 정책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이 이제 과도하게 좀 그릇된 태도나 방식, 특히 이제 지난번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은 하겠다 이런 건데, 큰 기조에서 보면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저 정책의 큰 기조는 다르지 않다. 윤석열 후보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현재의 종전선언은 반대라는 입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남북 군사합의를 이제 파기하겠다라는 거, 그거는 쟁점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종전선언 문제예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한미 또 한미일 또 남한과 북한 이 관계 속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종전선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단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여당이 유리하긴 할 거예요. 여당이 유리하다 보는 게 정설인데 그런 이른바 이제 안보 관련 변수들이 선거 막판에 터지면 그게 오히려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또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외로 표심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이제 100일.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결정할 이 시간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 치열한 밥그릇 싸움에 묻혀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 검증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변수가 많은 것도 현실인데요.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특검으로 갈지 검찰 수사로 끝날지 모르겠으나 대장동 의혹 사건 여전히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 윤 후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문제 이것도 굉장히 진행 과정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변수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젠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에 눈과 귀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냈던 세금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지 마치 과거의 임금님이 자기의 돈으로 배고픈 국민들에게 내탕금을 돌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을 자꾸 이렇게 상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금님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어떤 합의 그리고 내가 찬성하는 어떤 입장이 어떤 식으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선거로 좀 의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